여기 한국의 대학가에 위치한 술집에서 한 프랑스인이 소름 끼친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도둑질이잖아. 한국인들도 결국 중국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들이었어. 그렇다면 이 프랑스인이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루크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취미를 가졌어요. 그건 바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었죠. 동양의 종교인 불교, 그리고 동양만의 건축 양식과 문화 등 아시아라는 대륙은 항상 제게 있어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죠. 그건 바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선택지를 한국이나 일본이라는 두 나라로 좁혔습니다. 두 나라 모두 깨끗하고 세련되면서도 훌륭한 고대 문화가 존재하는 국가로 이름났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나라들을 선택하려고 하니 저희 학교의 중국인 교환학생들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더군요. 그들은 모든 아시아 문명의 요람이 중국이라고 끊임없이 선언했고 한국과 일본은 그저 중국에서 파생된 아류국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고 현재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더 세련되고 깔끔한 국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십수명의 중국인들이 몇 개월간이나 끊임없이 제게 세뇌를 하는 상황에 저는 결국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베이징의 한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알면 알수록 기괴한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중국의 건물이나 도시 모습은 멀리서 보면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깨진 타일, 퇴색 페인트, 문화 보존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난해서 방치해둔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화 충격은 중국의 도시 모습이 아닌 중국인들로부터 왔어요. 중국인들은 절대로 서로를 믿지 않았거든요. 극한의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프랑스보다도 더욱 말입니다. 일단 제가 과일을 구매하러 길거리 시장에 갔을 때 모든 과일은 쇠사슬로 묶여서 절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더군요. 과일을 만져볼 수도 없었어요. 중국인 상인들은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임에도 내가 물건을 구매하기 전까지는 내 물건이니 내가 내 물건을 만질 권리는 없어. 만약 이 과일을 만진다면 너는 반드시 이 과일을 구매해야만 해. 라고 말해왔어요. 식당에서는 더욱 가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숙사 근처의 국수가게에 입장했는데 중국인 주인은 제게 젓가락을 주는 것을 깜빡 잊었더군요. 그래서 저는 앞 카운터에서 젓가락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주방장은 주방에서 뛰쳐나와 제게 도둑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서야 중국인들은 식기류와 냅킨, 심지어 그릇과 장식용 인테리어까지 전부 뜯어서 훔쳐가는 기괴한 도둑의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사기와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극악의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자랑하는 중국에서 도저히 더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를 후회하며 그대로 중국에서의 교환학생을 조기 종료한 채 프랑스로 다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한국인 룸메이트 민재를 만나게 되면서 모든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저와 그가 만난 것도 엄청난 우연이었어요. 제 중국인 룸메이트, 그리고 민재의 중국인 룸메이트 모두 기숙사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어 강제퇴실 조치가 되었기에 저와 그는 우연히 함께 방을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 중국 대학교 기숙사에서는 이곳에서 개인 물건 따위는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훔친 물건을 또다시 훔치고 그 물건을 또다시 훔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에 사실상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모든 중국인 학생들은 도둑이라는 직업을 제2의 부업 삼아 삶을 연명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한국을 아득히 뛰어넘은 경제대국이라더니 실상은 가난한 중국인들은 물건을 훔치지 않고는 전공책이나 생필품을 살 여력조차 안 되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만나게 된 민재는 저보다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더욱 학을 떼고 있더군요. 그는 한국에서 하던 대로 중국에서 그대로 생활하니 자신은 속옷부터 노트북까지 전부 다 털렸다며 저보다도 더욱 중국 생활을 못 견뎌 했거든요. 민재는 한국에서는 무인 상점조차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용 빨래방에서 세탁물을 방치하거나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기괴한 소리를 해오더니 이내 중국에서 한국처럼 행동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서 한숨을 쉬었는데요. 저는 그의 말에 그저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도둑질이나
남을 속이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기괴한 사회적 모습은 심각할 정도긴 했지만 그래도 민재가 말한 모습은 도통 납득이 안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모든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잠깐 한눈을 판 사람들의 귀중품을 훔치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고 저희 학교 근처에는 이렇게 훔친 물건을 거래하는 대형 작물시장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렇듯 제발 내 노트북을 훔쳐가 주세요 라고 광고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함에도 아무도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고요? 이건 도통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 도망 나가기 직전 마음이 잘 맞는 한국인 친구 민재를 만나게 되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옥 같은 중국 교환학생 시간을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재와 지내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온 저는 뭔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마침 아시아 문화를 동경했던 제 그간의 시간과 열정이 아깝기도 했기에 저는 한 번 더 속아보자 싶어 한국으로의 교환학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된 한국에서 저는 첫날부터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은 중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거리와 모든 것이 깔끔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한국의 한 시장 거리에는 신선식품과 택배 배달 상자가 공개된 곳에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자물쇠나 경비원도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특히나 가벼운 물건이 바람에 의해 날아갔을 때 한 한국인 남자는 조용히 몸을 구부리더니 물건을 원래 자리에 놓고 심지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그 위에 돌까지 얹어주더라고요. 이게 도대체가 말이나 되는 일이란 말인가요? 중국이었다면 전문적인 도둑들이 길거리에 모든 택배를 수거하여 그대로 작물시장에 내놓았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사용하다가 다른 중국인 도둑에게 다시금 물건을 빼앗기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고 제가 이런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완전히 까무러치기 직전이자 옆에 있던 민재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시장거리고 상점 주인들은 새벽 배송을 통해 신선식품 재료를 배송받거나 혹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가게로 주문하기도 해. 한국은 당일 배송을 구현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기에 이렇듯 신선한 식품을 당일날 배송받을 수 있고 또 이러한 물건을 아무도 훔치지 않기에 한국인들은 하루 24시간 언제나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심지어 몇몇 식당들은 오랫동안 집을 비우거나 택배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손님들의 택배 물건을 대신 받아주기도 해. 한국에서는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지. 저는 민재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한국인만 나쁜 마음을 품어도 이런 문화는 유지 자체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러한 보고도 안 믿길 문화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유지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역시나 민재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습 말고도 더욱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그렇게 저는 이곳 식당 거리에서 토스트와 커피를 주문한 채 민재와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아주머니는 30초도 채 되지 않아 저희에게 호일로 감싼 불고기 토스트를 건네주었는데요. 만약 형편없는 서비스 문화를 가진 프랑스였다면 기본적인 토스트 하나 만들어지는데 30분은 걸렸을 테지만 한국은 신선한 토스트와 커피를 30초 만에 받아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며 한국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했어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함께 걷고 있었고 어르신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삶이 곧 전쟁인 중국에서는 어디에서든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와 새치기를 하는 장면 등 그야말로 지옥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가득 찼지만 이상하리만큼 평화롭고 깨끗했죠.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민재와도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립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필요한 모든 것이 주변에 있었고 한국에는 마찰 없이 조용히 작동하는 이상한 종류의 평온함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온함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개인적인 공간에서조차 소음이 터져나오는 중국과는 달리 평온하고 조용한 한국만의 운치 있는 분위기를 느끼던 와중 이내 한 어린 소녀가 제 앞을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제가 그녀를 도와줘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제 문제도 아니었고
제가 이 아이를 도와줬다가 누명이라도 씌게 된다면 어떻게 하죠? 그러나 한국인 민재는 전혀 달랐어요. 그는 생각을 거치기도 전에 몸부터 나가며 아이를 달래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지나가던 다른 2명의 대학생과 근처를 산책하던 한 한국인 아주머니도 함께 달려왔거든요. 한 명은 휴지를 제공했고 다른 한 명은 어디론가로 뛰어가더니 이내 약국에서 약까지 사오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약을 사온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상황에 결국 넘어졌던 소녀는 눈물을 흘리는 동시에 웃으며 자신을 도와준 어른들에게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에게 도움을 베풀어준 한국인들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또 누군가 자신의 선행을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도움을 베풀고는 당연한 일을 한 사람처럼 그대로 제 갈 길을 가버렸죠. 저는 이러한 이해 못할 상황에 민재에게 속사포 같은 질문 공세를 퍼붓게 됩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저 침착하게 대답을 해올 뿐이더군요. 당연하지. 그럼 아이가 다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는 어른이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어. 그게 바로 사회적 책임이지. 사실 나는 이걸 왜 설명까지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이건 한국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야. 만약 아이가 공경에 처한다면 모든 한국인들은 그 아이를 위해 발뻗고 나설 거라고 확신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도 말이야. 저는 그저 말문이 막히고 말았고 제 일전의 망설임과 이기적인 생각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죠. 중국에서는 절대로 공경에 처한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독박을 쓸 수도 있기 때문인데 중국에서는 이렇듯 다친 척을 하며 도움을 구걸하다가 모든 독박을 씌우며 이익을 취하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애초에 유럽보다도 더욱 개인주의 문화가 극심한 중국에서는 애초에 대가 없이 남을 도와주는 행위 따위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벌어지는 국가였고 저는 결국 한국은 근본부터가 다른 국가임을 인정하고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 본격적인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제게 너무나도 잘해주었어요. 중국인들은 외국인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을 잘 챙겨주고 가족과 친구처럼 대해주는 국가였죠. 특히나 민재는 끝까지 저를 잘 챙겨주었는데 언제 한 번은 민재의 손에 이끌려 대학교 근처의 한 술집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대학가 거리에 아늑하고 벽돌로 된 지하 술집이었는데 테이블이 너무 빽빽해서 모두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워낙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불편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정감이 가고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이곳 술집에는 지글지글 끓는 기름의 소리와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 쉴 틈 없는 웃음소리로 공기가 빽빽했습니다. 벽에는 정겨운 낙서가 가득했는데 이건 한국인들의 수준이 낮다기보다는 그만큼 이곳 술집을 운영하는 주인 아주머니가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늑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저는 이곳 술집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술집은 주방에서 쉴 틈 없이 요리를 하는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만이 계실 뿐 홀에서 서빙을 하는 직원은 어딜 봐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도대체 한 명뿐인 인원이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응대해준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이러한 제 의문은 이내 민재가 경악을 금치 못할 행동을 함과 동시에 완전히 잊히고 말았습니다. 민재는 아주머니께 음식을 주문하더니 이내 술과 물이 가득 들어있는 냉장고로 접근해서 그대로 소주를 임의로 꺼내왔거든요. 이건 명백한 절도행위였고 저는 중국과 다름이 없는 민재의 뻔뻔한 범법행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또한 주인 아주머니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하는 한심한 국가였다는 말인가요? 저는 지금껏 한국에서 느낀 여러 감탄과 존경스러운 감정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민재에게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자 민재는 그저 피식 웃으며 어떤 곳을 가리키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된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한국인 대학생 손님들도 자신이 먹을 소주를 알아서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몇몇 테이블은 소주를 한꺼번에 2~3병씩 가져가는 등 주인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뻔뻔한 도둑질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들은 소주도 가져갔지만 휴지나 쟁반, 식기류 등 마땅히 이곳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 민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봤지? 이게 바로 한국이야. 주인 아주머니는 요리를 하느라 너무 바쁘시잖아. 그러니 우리는 아주머니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지. 당연히 나는 소주를 훔친 게 아니야. 나중에 계산할 때 아주머니께 말씀드릴 거거든. 아주머니는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자서 이곳 술집을 운영 중이고 인건비가 절약된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돈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안주를 내오시고 있어. 그러니 이건 주인 아주머니와 대학생들 모두가 윈윈인 모범적인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지. 저는 민재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주류 냉장고가 애초에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였다면 임의로 술을 가져간 프랑스 대학생들은 전부 안 가져간 척을 하며 무료 술 파티를 벌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니 이건 별로 놀랄 것도 없는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놀라운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제 의심도 잠시 곧이어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 대한 의심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피자 크기의 지글지글한 김치전, 보기만 해도 땀이 절로 나오지만 젓가락을 도저히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닭볶음탕, 주인 아주머니가 서비스로 내오신 얕은 접시에 담긴 계란말이, 그리고 역시나 무료로 제공되는 견과류 등 푸짐한 안주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안주를 먹자마자 놀라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솔직히 안주 없이 소주만 마셨을 때 저는 한국의 소주는 그다지 수준이 높은 술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물고 소주 한 잔을 들이켰을 때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소주와 김치전의 조화는 기가 막혔거든요. 그리고 아까 소주만 마셨을 때와는 다른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저를 본 민재는 폭소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루크, 너는 역시나 미식의 국가에서 와서 그런지 음식을 먹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구나. 맞아. 소주 혼자서는 맛이 끔찍하지. 하지만 적절한 음식과 함께 먹는다면 그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보다도 더욱 조화롭고 수준이 높아지는 마법이 벌어져. 그야말로 소주는 조화를 위해 만들어진 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민재의 말이 맞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와인 페어링에 집착하지만 한국에서는 규칙이 더 간단했어요. 소주와 잘 어울리나요? 만약 대답이 네라면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그러나 제가 이곳 술집에서 느낀 가장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인들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는 것을 일전의 경험을 통해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술에 취하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 뒤에 숨겨진 진짜 본성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술에 취한 학생이 실수로 의자를 넘어뜨리자 다른 테이블에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프랑스였다면 싸움이 나거나 술에 취한 틈을 노려 호주머니에서 귀중품을 빼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프랑스인들은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죠.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본성 자체가 착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극한으로까지 수준이 높은 건지 술에 취해도 이성을 붙들고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빈 소주병은 한 병, 두 병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어 계산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국인 주인 아주머니는 계산을 하려는 저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머니는 민재에게 소주를 몇 병 마셨는지를 묻더니 그 개수를 그대로 믿고 계산서에 반영했거든요. 빈 소주병도 확인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 구구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분명 누군가는 자신이 마신 소주의 병수를 적게 말할 것이 분명하고 이는 가게 측의 손해로 작용할 거예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끝까지 정직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이러한 신뢰의 문화 덕분에 가게 주인과 손님 모두 이익을 보는 아름다운 선순환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민재는 술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민재는 자신이 숙취해소제를 사주겠다며 저를 편의점으로 이끌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곳 편의점에 들어감과 동시에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편의점을 지키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직원이 잠시 화장실을 갈 때도 반드시 매장 문을 잠그고 가야 합니다. 아니, 그건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지 않는다면 10초 만에 모든 물건과 돈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벙쪄있는 저를 본 민재는 이내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곳은 무인 편의점이야. 직원 없이 운영되는 곳이지. 한국에서 이런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너무나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그다지 놀라울 것도 없지. 저는 그저 생각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고 이곳에서는 개인주의적인 논리와 생각은 전혀 통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민재는 한국에서는 해장 문화가 있다며 전날에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해장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솔직히 저는 깨질 듯한 머리와 치미는 구역질 때문에 죽을 맛이었는데 한국인들은 신체가 피 대신 술로 채워져 있는 괴물들인지 민재는 멀쩡한 채로 아침에 일어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거의 좀비가 된 채로 네 발로 기어다니며 민재가 이끄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작은 길거리 분식집 앞에 서 있었죠. 한 중년의 여성이 노점에서 빨간 국물을 저어가며 금속 쟁반에 거품을 내고 있었는데 마늘과 육수, 그리고 순수한 구원의 냄새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민재는 전문적인 솜씨로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 맛보게 된 떡볶이에 저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죠. 매콤하고 쫄깃한 떡이 걸쭉한 빨간 소스에 담겨 혀를 태우고 감싸 안았습니다. 순대와 김말이 튀김은 어떻고요? 이들 음식은 그냥 먹어도 풍미가 가득한 매력적인 음식이었지만 떡볶이 국물과 함께 먹을 때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어요. 제 숙취는 분식집 앞에서 그대로 사라지는 것 같았고 저희가 정신없이 분식을 먹자 주인 아주머니는 천천히 먹으라는 듯 저희에게 어묵 국물을 내오더군요.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점은 음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모든 음식을 먹었을 때 민재는 일어나서 작은 금속통을 쳐다보았고 아무 말 없이 지폐 몇 장을 떨어뜨린 다음 별도의 캔에 손을 뻗어 동전을 꺼내갔거든요. 제 뇌가 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죠. 민재, 뭐 하는 거야? 지금 돈을 훔친 거야? 어째서 도둑질을 한 거야? 민재는 그저 눈을 깜빡이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저는 재차 외쳤어요. 방금 팁을 지불하는 캔에서 오히려 돈을 가져갔잖아. 그건 도둑질이라고. 그러자 민재는 한숨을 내쉬더군요. 루크, 이젠 제발 좀 한국을 믿는 게 어때? 내가 중국에서 트라우마를 얻게 된 건 안타깝지만 한국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야. 일단 한국에서는 음식을 만져야 하는 손으로는 돈을 만지지 않아. 위생을 위해서지. 그러니 손님들은 현금을 넣고 별도의 통에서 거스름돈을 직접 가져가는 거지. 한국에서는 팁 문화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이게 바로 우리의 문화야. 한국인들 모두가 알고 있는 문화지. 당황한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방식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었어요. 다른 한국인들은 분명 돈을 지불하는 척하며 턱없이 적은 돈을 지불할 거고 거스름돈을 가져가는 척하며 동전 한 움큼을 그대로 훔쳐갈 게 분명해요. 그러나 제가 10분이 넘게 돈통을 곁눈질로 째려보고 있어도 그런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한국인들은 양심을 지켰고 심지어 한 젊은 한국인 여성은 부드럽게 정확한 거스름돈을 세고 만약을 대비해 100원짜리 동전 몇 개까지 추가적으로 거스름돈 통에 떨어뜨렸어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께 번역앱을 건네며 누군가 돈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건넸죠. 그러자 한국인 아주머니는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더군요. 그런 적은 없어. 하지만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고 간 어린 학생들은 몇 명 있었지. 돈이 없는 배고픈 학생이었던 거야. 하지만 그들 또한 돈이 생기면 찾아와 일전에 빚졌던 외상을 갚곤 해. 가끔은 돈이 비긴 하지만 가끔은 돈이 남거든. 그리고 이를 계산하면 돈이 정확하게 들어맞지. 저는 이젠 소주 때문이 아니라 문화 충격 때문에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겸손해졌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법보다 더 강한 것, 즉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조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확신에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